아, 우리 사회에 정신이 불 것 같은 많은 사람들이 타는 목마름으로 이 민주주의를 추구했던 시대가 있었다. 그런데 이 시간들이 지금 어떻게 진전되고 있나라고 했을 때 적어도 1990년대부터는 별로 좋지 않은 일들이 진행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1986년을 제가 다시 좀 해고를 하면 이 권인숙 성고문 사건으로 아주 어마어마한 이런 그 젊은이들의 그 공분이 있었고 또 거대한 저항의 불길이 또 이렇게 터져났던 그런 시대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하에서 굉장히 어두운 세력이 나타났어요. 그것이 바로 주사파의 등장입니다. 1980년대 특히 86년쯤에는 강철 김영환,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던 이 강철 김영환의 주사파의 등장이 중요한데, 여러분 제가 주사파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다뤄야 되기 때문에 연표를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고문 사건이 있었던 1986년 강철 서신과 주체사상파의 등장이 같은 시기에 있었고, 그리고 이때 등장했던 이 주사파 학생 운동이 거의 본물처럼 터지게 된 것이 건대 그 사건이에요. 이 건대 사건이 어떻게 보면 주사파 학생 운동의 본격화의 시작인데요. 건국대 사태라고 부르는데, 이때 이 주장이 반외세, 그러니까 반미, 자주화, 반독재 민주화, 조국 통일 이렇게 3대 구호를 내걸었고, 실제로 김일성까지도 긍정하는 그런 문건이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공안 당국으로서 엄청난 이런 긴장을 하던 시대예요. 그 권인숙 학생에 대해서 그 가혹 행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은 이런 그 조직 사건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조사하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고문이라는 것은 이 고문을 당한다. 고문, 성고문이든 아니면 성고문이 아니라도 일반 형사범들도 고문을 당하던 시대죠. 저는 이 고문이라는 것을 없앴다는 것만 해도 한국의 그 민주화는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북한과 남한의 가장 큰 차이는 여러 가지 중에서도 저는 고문의 있고 없음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주체사상파 주요 연표를 그 보면서 다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체사상파 주요 연표를 보면 86년에 강철 서신과 주체사상파가 등장했다고 했는데, 이때만 해도 건대 사건 때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김일성 우상화를 긍정한다 이런 차원은 아니었어요. 뭔가 북한도 우리의 진보운동, 저항운동의 지원군이 될 수 있다라는 신호 정도, 그것을 좀 그전에는 아주 금기시했는데 그것을 깬 거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89년은 소위 말하는 민주화가 되고 나서예요. 87년 헌법 개정과 그리고 직선제로 대통령을 뽑고 나서인데, 그때는 진보 운동을 했다는 이 학생들이 전대협을 결성하고 본격적으로 정치 세력화를 하면서 그 이전에 말하자면 전두환을 부정하면서 김일성을 긍정하는 그 흐름이 이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고 잘못되지 않은 것, 틀리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진 거죠. 저는 이게 우리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불행의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1989년쯤 되니까 북한에서 가만히 있질 않고 간첩을 보냈죠. 간첩을 내려보냈어요. 그때 내려보내서 여러 사람을 만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강철 김영환이었죠. 강철 김영환. 그리고 실제로 이때부터는 북한에서 거액을 받고 그리고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 지하에서 어마어마한 조직 활동을 했고, 그 조직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 소위 주사파 문제죠. 그 주사파는 저는 한 가지만 보면은 우리가 헷갈리니까 세 가지를 반드시 봐야 된다고 늘 주장을 했는데, 그때 북한과 연계되어서 했던 활동 중에, 주사파 활동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거죠. 근데 그 국회의원을 모든 당의 보수, 진보 또는 지금은 해산된 통합진보당까지 모두 다 진출을 시킨 것이 이 주사파 문제의 핵심입니다. 전 주사파 문제의 핵심을 다 꿰뚫고 있는 분들을 정치권에서는 아직 못 봤어요.
정치권에서는 모두 저는 가끔 김문수 경기지사가 하는 얘기를 들어도 주사파를 그냥 김일성 만세 부르는 사람들 정도로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아예 주사파는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못됐죠. 지금도 지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대 세력은 모두 주사파 세력입니다. 이 주사파 세력을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봐나가야 될까는 앞으로도 숙제지만 제가 이 주사파 문제를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우리 사회에 소위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의 거대한 잘못 간 하나의 길이 북한 김일성과 손잡은 것, 김일성과 손잡은 것이죠. 그리고 그 손을 지금도 제대로 못 끄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한국이 잘못되면 이 문제 때문에 잘못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여기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인데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말고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이렇게 북한의 보통의 사람들과 손을 잡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북한의 포갑자들과 손을 잡은 소위 진보 세력이 잘못된 길을 간 역사가 하나가 있으면 또 하나 잘못된 길은 사실은 여성운동이에요. 여성운동. 워낙에 여성운동은 여성의 권리 신장이라든지 모성보호라든지 이런 문제였는데 이 여성주의도 여러 가지 이제 조류가 있어요. 그 중에 마르크스주의 조류가 있는데 지금 1990년대는 사실은 이후는 지금까지는 이 좌파 막스주의, 막스 레닌주의 페미니즘이 굉장히 강성하게 됐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런 그 무신론적인 탈모성주의 이런 방식으로 진전된 것뿐만 아니라 서구의 그 무신론적인 그 아주 극단적인 인권 중심에서 출발한 이 여성주의와 결합이 됐던 거죠. 저는 한 가지는 주사파 정치운동, 북한과 손을 잡은 주사파 정치운동이 잘못된 길이고 또 하나는 또 잘못된 여성운동의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권인숙 교수 얘기지 않습니까? 권인숙 교수는 참 묘하게도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라고 하는 딱 그 수준을 지금까지는 해오신 것 같더라고요. 이분의 책이 상당히 베스트셀러인데 양성평등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잠깐 들여다보면 이 책은 그 우리 사회에 있는 남자와 여자, 이 양성이 서로 같이 잘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모색했다고 느껴져요. 이 목차를 한번 보시면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어머니의 희생은 늘 아름다우나, 몸이 여성을 지배하나, 남자와 여성의 성 그리고 성폭행, 일터의 여성들, 남성들 뭐 이렇게 자세히 보면 우리 사회에서 짚어봐야 될 어떤 그런 것이 존재해요. 그리고 저도 여성 인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는 그래요. 저희 집은 딸만 여럿이 있어갖고 또 아들을 낳지 못한 엄마의 그 슬픔과 비애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양성평등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중에 한번 잠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모든 차별은 인간들 사이의 다름을 서열화하고 위계화하는 데서 시작한다. 차이의 위계화를 해체하는 것은 곧 정상의 기능을 해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사람이 그 다르다는 판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등 열등으로 나누는 것은 잘못됐다. 여성은 열등하고 남성은 우월하다. 이런 건 잘못됐다. 그냥 각각이 다른 거다. 이런 설명들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그 일기를 쓴 것을 우연히 발견을 했는데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좀 가슴도 아팠지만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지금 가끔 이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웃기도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일기에 밤에 꿈을 꿨다. 큰 새가 나에게 아들을 데려다 주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번 남편이 큰 돈을 빼앗아갔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늘 이렇게 그 사업을 하시면서 엄마한테 힘들게 했던 그런 것들이 꿈에 나타났는지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엄마가 참 힘든 삶을 살았고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양성평등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전혀 좀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이 그 권인숙
교수님이 한 여기까지 정도만 했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까지 보세요. 아낙네란 남편에게 다소곳하여 제 마음대로 휘두를 까닭이 없고 삼종의 도가 있으니 어렸은 아버지를 따르고 시집가면 지아비를 섬기고 지아비가 세상을 뜬 뒤에는 자식을 쫓아 함부로 제 고집대로 할 것이 없다. 우리 삼종지도라는 말을 알잖아요. 조선시대. 정말 저로서도 굉장히 불편하고 이런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참 좋아요. 그런데 저는 요즘에 이제 제가 오늘 그 문제 제기하는 것에 좀 반하지만 요즘에 저는 권인숙 선생님이 제기하는 이 정도에서 멈췄으면 좋겠다. 저희 어머니가 살았던 삶이 권장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권하지 않는데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일부러 저렇게 선택을 강요를 당하면 저렇게 살 수는 없지만 제가 스스로 선택하면 엄마처럼 저렇게 깊은 사랑을 실천한 삶을 한 번만 살아봤으면 좋겠다.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양성평등까지는 좋은데 양성평등이 사람들 간의 어떤 사랑이라든지 그 섬김, 보살핌 이런 것까지 제거하는 것은 좀 슬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권인숙 교수님도 아마 이 길을 같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 그 페미니즘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이 차원을 넘어서 버렸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요즘에는 아예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으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성평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지난번에 그 이 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제일 먼저 헌법을 개정할 때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삭제하려고 한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양성의 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려고 했거든요. 국가는 성평등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현존하는 불이익을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한다. 성평등은 노동, 임금, 복지, 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여러분 이 양성에서 성으로 바꾸려고 했던 이유는 여러분 아시죠? 성평등은 여기서 말하는 성평등은 어떤 뜻입니까? 성이 양성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한 거죠. 성이 요즘에 뭐 양성 남자 여자 이 두 가지 말고도 유행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뭐 LGBT 뭐 Q, I, A, P 외우실 수도 없어요. 제가 레즈비언, 게이 이 정도까지는 알겠어요. 바이섹슈얼도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트랜스젠더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뭘 어떻게 해야지 뭐 퀴어가 되고 인터섹스가 되고 뭐 아섹슈얼은 또 뭐냐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이게 흐름이에요. 남자와 여자라는 질서가 무너지고 나서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우리나라 여성가족부도 이름은 여성가족부 한글로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전혀 엉뚱하게 쓰고 있거든요.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성이 어디 있어요? 젠더 이퀄리티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평등부. 저는 이거는 좀 기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사회에 그 남자도 있지만 여성도 있는데 특히 요즘에 아이들도 잘 낳지 않고 또 여성이 일을 하는 것도 여러 가지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여성이나 모성 보호가 중요한 일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영어를 보니까 아예 젠더 이퀄리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건데 제가 요즘에 걱정하는 것은 여성 남성 문제를 너무 이렇게 이념적으로 끌고 들어와서 가족을 해체하는 일을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지 않나. 한번 보십시오. 작년 말에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모색한다. 참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제가 그 신한은행에서 내놓은 그 이렇게 사보를 봤더니 좀 너무 절절한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요즘에 항원 이혼을 많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항원 이혼이 사실은 부부가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세금 회피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좀 국가 정책이 가족을 보호하고 이 가족 단위가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념 때문에 너무 가격한 이런 그 재산권 견제 이런 것 때문에 가정을 막 파괴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성가족부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여성가족
파괴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보다 더 걱정하는 것은 남성들을 너무 소외시키고 남성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면도 보여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강의하기 전에 제 주변에 있는 남성들에게 모두 물었어요. 집안에서 누가 제일 빅파워냐? 모두 어머니나 누나나 와이프나 여성이라는 거야. 아마 우리 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아니에요. 저희 집은 제가 완전히 잡혀 살아요. 근데 잘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여성가족부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가족이 행복한 단위로 살아가기가 정말 힘들게 돼 있어요. 세금 제도도 그렇고 오히려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겁이 나서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못하거나 아니면 혼인신고 돼 있는 사람들도 해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권리가 줄어들게 되어 있거든요. 각자 하나씩 집을 갖고 있다가도 결혼을 하면은 집을 두 사람이 하나밖에 못 갖는 그런 제도가 지금 생겼기 때문에 가족이 이제는 올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정도면 정말 심각하다. 제가 오늘 권인숙 교수 얘기를 하는데 이 권인숙 교수가 국회의원이 돼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우리 사회에 좋은 가족을 만들고 또 출산을 장려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전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뭐 종교가 기독교든 불교든 어떤 나라든 가족은 함부로 인간이 파괴를 못하는 정말 인간의 원초적인 제도거든요. 그리고 교회도 그렇죠. 종교적인 어떤 교회도 그렇고 가족은 정말 원초적이고 원천적인 사람이 함부로 왕이 함부로 대통령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은 세금 때문에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이혼을 하는 그런 일이 흔하게 일어난다. 저는 지금 한국이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심지어는 위장 이혼이라고 해서 막 찾아다녀요. 이건 정말 참 심각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부가 알고 보면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성평등 가족부인데 결국은 여성을 파괴하게 되죠. 이런 것은 국제사회에도 그렇게 진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의 우상 숭배를 수용한 1980년대 세대의 한 잘못된 길이 있다면 또 1980년대 세대의 한 잘못된 길은 가족을 파괴하는 여성운동, 페미니즘 운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처음에는 여성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대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정작 여성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는 전혀 새로운 사회, 새로운 세계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한국의 여성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북한 여성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권인숙 교수의 그 사고 틀에 북한이 공동체로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이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이분들은 1980년대에 한민족 공동체, 뭐 심지어는 조선은 하나다 이렇게 늘 주장을 했는데 그 조선의 하나다의 조선이라는 것은 조선 북한을 차지하고 있는 김일성 가족이에요.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보지를 않아요. 제가 조갑재 대표가 80년대가 전성기고 진보 언론인이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80년대가 지나고 나서 90년대는 우리나라의 뭐 극우 언론인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왜 들었는지 아십니까? 극우 언론이란 말을 들었던 것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왜 북한 인권 문제를 했느냐 여쭤보니까 80년대 말에 그 마유미 아시죠? 김현희, 칼 858 폭파했던 김현희를 인터뷰하는데 북한에 대해서 당신이 전혀 몰랐다는 것을 발견하고 심지어는 김현희 씨한테 막 혼이 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한국에서 최고 언론사의 그 간부가 북한을 이렇게 모를 수 있느냐라고 혼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김현희가 들려준 북한이라는 것은 좀 상상하기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치독을 뭐 이렇게 열쇠로 이렇게 잠궈놓지 않으면 도둑을 맞고 이 정도. 그러니까 정말 기아와 가난과 그런 불신, 도저히 사람이 편하게 살 수 없는 사회로 전락돼 있는 북한을
이제 본격적으로 느꼈다고 하시고, 그래서 1990년대부터는 북한 현장을 탐색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말하자면 북한을 하나의 공동체로 들여다보면 북한의 민중들을 봐야죠. 예전에 전태일 사건이나 다 거기서 한국 사람 중에서 전태일 씨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대학생 한 명만 알았으면 좋겠다. 조영래 그 변호사의 평전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제대로 못 배우고 고생했던 그 노동자들 속으로 들어갔다면 동일하게 북한에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민중들의 삶에 들어가야 되는데, 1990년대 소위 진보 세력, 주사파 세력은 김일성 돈 받아와서 대한민국을 북한처럼 바꾸는데 골몰했거든요. 그걸 지금 30년, 40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길을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저는 1990년대에 북한에서 사람들이 300만이 굶어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제 인생을 크게 바꾸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굶어서 죽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죠. 제가 예전에 이제 정치범 수용소 전시회를 1년 내내 열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북한에서 살았던 그 전거리 수용소 교화소를 처음 했던 권효진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 그림은 다 제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노 카피라이트를 선언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하면은 사용을 해도 됩니다. 이 그림들을 보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종류의 인권 문제를 이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 이상입니다. 특히 제가 오늘 갖고 온 그림은 여성 인권에 관한 거거든요. 여성. 성고문 뭐 옷을 다 벗깁니다. 일단 남자들이 다 벗겨요. 그래서 뭐 여성의 그 아주 이 비밀스러운 곳에 숨겨놓은 돈까지 다 끄집어내고 진술서를 쓰고, 이게 정말 그 굴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권인숙 학생이죠. 그 당시 학생의 진술을 봤을 때하고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고문인데, 특히 아이를 배워왔을 때 임산부가 중국에서 아이 배운 아이가 한족이냐 조선족이냐, 우리 피가 아니고 한족 피다 그러면 아이를 강제 낙태를 시켜버리거든요. 뭐 임산부 취급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이거 한번 보시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실제로 이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형법, 뭐 예심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에 예심실이라는 데서 하는 성범죄 성추행이라는 것은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뭐 강간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 보겠습니다. 그 여성을 처벌할 때 이렇게 하는 여성들한테만 하는 또 특별한 고문들이 있어요. 좀 경사로 서기 이런 건데, 제가 남성들에게 하는 고문은 일단은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도 뭐 옛날에 저런 거 다 겪었다.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뭐 삼청교육대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나라도 가혹한 시대가 있었죠. 지금 한국이 고문을 없앴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건 틀림없는데, 근데 그 강도나 그 정도가 우리나라는 익히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정거리 수용소, 지금 이제 제가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당하는 고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가 없는 고문들입니다. 제가 한 장만 보여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더 보여드리고, 나중에 북한 수용소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더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여기서 정리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여성 인권을 신장하는 것이 좋은데, 여성 인권 신장이 좋은데요. 북한이 우리 공동체라고 말을 하면서 북한 여성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것, 저는 그것은 다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